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두 번째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는 그런 종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잘 찾아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 우리는. 그죠? 이 종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문화권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이렇게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또 이 세계사에서도 우리가 조금 번외로 진도가 쫓겨가지고 이슬람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슬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흐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동을 생각하면요, 그냥 중동은 다 그냥 중동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도 민족이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중동이라고 생각하는 아랍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치? 이 사람들은 이제 아랍 민족이기도 하고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보통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그쵸?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라고 보이는 그런 지역이고, 요 사람들은 아랍어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북부 있죠? 아프리카 동북부. 요 동네도 아랍어를 사용하고 아랍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문화권. 그다음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에 여기서 이제 생겨난 종교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민족들이 섞여서 살잖아요. 게르만족도 있고 슬라브족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족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슬람 문화권을 살펴볼 거니까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메인은 여기 이제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옆에 여기 이란 있잖아요. 이란, 그쵸? 이 이란 지역은 또 가깝지만 여기는 또 중동이라기보다는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랍이라기보다는 중동은 중동이죠. 아랍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약간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옛날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페르시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당시 여기 유럽과 이 아시아를 잇는 요 지역 있죠. 여기는 이제 터키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투르크족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이슬람 문화권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민족은 크게 여기 아랍인들,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들, 그 다음에 여기 투르크인들,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민족들이 존재를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개의 민족이 이제 엉켜서, 그쵸?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동네가 우리가 중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그나마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슬람교는 언제 생겼냐? 자, 6세기 말의 이 지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 비잔티움 제국의 왼쪽에 보이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여기 로마였어요. 로마. 근데 로마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반띵이 됐죠.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 갈라졌는데 동로마의 이름이 사실 비잔티움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한 여기 이란을 중심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6세기 말에 이 비잔티움 제국하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랑 사이가 안 좋았어. 서로 막 세력 다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 빨간색 라인이 기존의 교통로고 이제 교역을 하는 그 길이었는데,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교역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방편으로 새로운 교역로를 뚫기 위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아라비아 해를 지나서, 그치? 이거 무슨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죠? 이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가지고 교역을 하는 새로운 교통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가 많은 교역을 하는 중심지로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번성하게 됐겠죠. 수입도 막 많아지고,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이권을 독점하게 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권들을 당시 이 동네에 사는 소수의 귀족들이 독점을 했다는 거죠. 어느 동네나 어느 시대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 간의 전쟁들도 많아지고 사회적인 갈등도 고조되는 가운데, 여기 메카 보이시나요? 메카. 여기가 이제 이슬람교의 이슬람교가 생겨난 곳이에요. 여기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여기서 창시를 합니다. 무함마드.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무함마드. 그 사람은 당시 다신교를 믿고 있는 게 많았는데 유일한 신이다. 알라라고 하는 게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서 평등, 형제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종교인 당시 이슬람교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하층민들한테는 엄청 호응을 받았지만 당시 이런 그 이득을 독점하고 있는 귀족들한테는 환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이 사람들을 막 이제 이슬람교도들을 막 탄압을 하니까 무함마드가 이제 메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메디나로 이동을 합니다. 피신을 합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헤지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메카에서 메디나로 근거지를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이 메디나에서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세력 확장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 아라비아 반도 거의 대부분을 이제 무함마드가 통일을 하게 되는 세력을 엄청나게 확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곳이 이 무함마드가 있었을 때의 영역이에요.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그치 다 장악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무함마드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슬람교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당시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의 이러한 지배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얘들아 여기 보면 선생님이 여기 나오네요. 뭐라고 나와요? 칼리프라고 보여요? 칼리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칼리프가 당시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정치적인 지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배자의 역할도 함께 하는 것, 그 호칭이 이제 칼리프라고 했는데요.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 칼리프를 선출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는 언제냐면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선출을 통해서 칼리프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원래 여기 사산왕조 페르시아 있었잖아요. 얘네를 무너뜨리고 영토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 제국도 공격하면서 이렇게 영토를 여기는 어디예요? 이집트죠. 엄청나게 영토를 이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칼리프가 선출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네 번째 칼리프가 암살을 당한 거예요. 큰일이 났죠. 그쵸? 그래서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떻게 또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우마이야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칼리프 자리를 차지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는 선출이 아닌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당시 칼리프의 자리를 이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가 아니라 우마이야가 집안에서 세습하는 시대다 라고 해서 우마이야 왕조 시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여기 분홍색이라면 우마이야 왕조 시대부터는 엄청나게 더 넓은 영토. 여기 어디예요? 오늘날에? 요 동네는 오늘날에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북부 아메리카 대륙을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면서 엄청나게 영역을 우마이야 왕조 때 이제 확대를 시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렇게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이슬람교를 막 확산을 시켰잖아. 근데 얘네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당시 이 아랍인들만 우대를 해주고요. 비아랍인들. 엄청나게 넓은 영토에는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 대부분일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타 민족들은 점차 불만이 어떻게 쌓여가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마이야 왕조가 이러한 이민족들의 불만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8세기 중반쯤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새롭게 아바스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가 아바스 왕조가 어디쯤 등장하냐? 오늘 아까 이제 페르시아지요. 이쪽 이란을 중심으로 아바스 왕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를 이어가지고 이슬람의 종교를 이제 지배하는 칼리프들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얘뿐만 아니라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제 우마이야 왕조를 계승하겠다라고 해서
후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 이집트 카이로 지역 있죠. 여기서는 이제 파티마 왕조라고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왕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슬쩍 지나갔던, 요거 보면 맨 처음에 그치 칼리프를 선출하는 그치 정통 칼리프 시대다가 우마이야 왕조가 세습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얘네가 이제 차별 정책을 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 멸망하고 그 자리에 아바스 왕조, 이게 메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 우마이야, 파티마 왕조 이런 식으로 이슬람의 세계가 분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까지만 해도 아바스 왕조까지 때만 해도 칼리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정치적인 지배자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지배자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점차 아바스 왕조가 다른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쇠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칼리프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지배자에 대한 칭호가 그러니까 오로지 종교적인 이런 지배 역할만은 이제 하게 되게 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이제 그러니까 정치랑 종교가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말을 이렇게 설설설하네요. 자, 그래서요, 이제 11세기 정도 되면요, 아바스 왕조 조금 얘기를 하면, 우마이야 왕조의 대를 이어서 아바스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바스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랑 가장 대비되는 게 뭐냐면, 얘는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민족에게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 민족 차별 정책을 폐지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맞게 되고, 특히나 요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당나라 배울 때 탈라스 전투 배웠었는데, 당시 이 아바스 왕조와 당시 당나라의 탈라스 전투를 벌이는데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때 교역로를 장악하게 되면서 굉장히 국제무역으로 번성하게 되는 왕조가 이제 아바스 왕조였습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 그래, 그냥 흘려들어 얘들아. 자, 그러다가요, 셀주크, 투르크, 튀르크라고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는데 얘네들은 아랍 민족이 아니야. 투르크족.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치? 투르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을 다시 장악하게 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1세기 초에 당시 이제 이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 여기서 시작했는데, 당시 아바스 왕조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이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를 이제 이 튀르크가 점령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도 점령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아바스 왕조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바스 왕조에서 셀주크 투르크에게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게 돼요. 이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는 뭐냐면 너는 정치적인 지배자야 라고 하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적인 지배자는 누굽니까? 아바스 왕조에 있는 칼리프였겠죠? 하지만 우리 지역을 장악하게 된 셀주크 투르크 너는 이 지역의 종교적인 지배자 아니고 정치적인 지배자야 라고 하는 술탄의 칭호를 이제 아바스 왕조에서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해 얘들아. 옛날에 유럽에서 이제 로마의 교황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황이 걔는 뭐야? 종교적인 지배만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정치적인 지배자 왕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기가 지나면서 옛날에는 칼리프라고 하는 애가 정치적인 지배자, 종교적인 지배자 다 했는데 이제는 종교적인 지배의 이제 그런 개념만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 지배는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의 새로운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된 왕에게 넘기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민족이죠. 투르크족이라고 하는 족이 당시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지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셀주크 투르크는 뭐 할 때 들어봤냐면 십자군 전쟁 때문에 들어봤습니다. 이때 셀주크 투르크가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당시 이슬람교래. 기독교죠. 크리스트교의 탄생지인 이곳을 그들이 성지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때 동로마였던 비잔티움 제국이 당시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뭐예요? 십자군 전쟁을 이제 얘네들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이 완전히 큰 대변혁을 이제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도 십자군 전쟁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치? 결국에는 쇠퇴하다가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제 멸망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뭐 아바스 왕조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몽골이 전 세계를 휩쓰는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13세기죠. 그쵸? 그래서 몽골이 이쪽 지역을 이제 이슬람 문화권을 침범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뭐 티무르 왕조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지역에 페르시아를 부활시킨다 해서 사파비 왕조도 등장하고요. 여러 개의 왕조들이 등장을 해. 근데 그것까지 다룰 수는 없고, 그러다가 결국에 다시 한번 이 전체 지역을 통일하는 킹왕짱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었으니 바로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오늘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오스만 제국 되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터키 지역, 이란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 여러 나라가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아바스 왕조, 셀주크, 투르크, 사파비, 티무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 나오죠? 하지만 킹왕짱 왕조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그걸 다 그치? 아우르면서 넓은 지역의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오스만 제국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은 아까 셀주크 투르크처럼 투르크족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세운 나라는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안에는 아랍인도 있고 투르크인도 있고, 그쵸? 다양한 페르시아 이쪽 사람들도 섞여 있고 하는 다양한 이제 민족과 지역을 아우르는 그 대제국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당시 비잔티움을 드디어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셀주크 투르크는 열심히 이 지역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치? 이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결국에는 멸망을 이제 하게 되고, 당시 이 지역에서 술탄 칼리프라고 하는 이제 칭호를 받게 됩니다. 술탄 칼리프 칭호는 뭘까요? 아까 술탄은 정치적인 지배자였고요. 칼리프는 종교적인 지배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아바스 왕조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아바스 왕조의 이제 후손으로부터 종교적인 지배자의 그런 역할까지도 이제 오스만 제국의 짱이 물려받게 되면서 다시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배자의 자리를, 내가 한마디로 이 이슬람의 가장 대를 잇는, 명맥을 잇는 그러한 이제 지도자야라고 하는 술탄 칼리프 칭호를 이제 받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의 강력한 이제 지배자로 떠오르게 된 게 오스만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의 최대 영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디에 여기 발칸반도 전체를 오스만 제국이 장악을 하고,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이베리아 반도는 아라비아 반도, 이베리아가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는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이제 오스만 제국이 건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지금 우리 하는 거는 근현대니까 이러한 오스만 제국이 또 배경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무굴 제국을 배경으로 인도의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슬람 문화권의 그 시기의 배경은 오스만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어쨌을까? 이 오스만 제국은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선생님이 2차 세계대전 하면서도 이제 다루기는 다뤘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오스만 제국이 16세기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된 데는 한 17세기 말부터 이제 그런 이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실상 지중해가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17세기 말에 이제 유럽에서 신항로를 개척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무역의 중심지가 결국에는 지중해에서 이쪽에 대서양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그런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점점 쇠퇴를 해 나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9세기 정도 되면 이제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그치? 이제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서 침략을 하게 되고, 또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리스 지역이죠. 발칸반도 지역, 그리스,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1914년인데 그때쯤 되면 여기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오스만 제국들은 다 이제 영역을 상실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겠죠. 그쵸?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제일 잘 나갔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점점 쇠퇴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근대화 이제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이제 다 각자 찢어져 가지고 이제 새롭게 나라가 독립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근대적인 개혁인 탄지마트 개혁 이런 것도 이제 실행을 하는데 큰 성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거는 청년 튀르크당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하게 돼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제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고자 했던 이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엔 전쟁에서 지게 되자 당시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압둘 하미드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전제 정치를 강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의회도 없애버리고 헌법도 폐지하고, 이제 그러니까 당시 지식인 층이었던 이제 사람들이 튀르크당이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새롭게 정권을 장악하고 근대적인 이제 개혁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 내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기존 정치를 뒤집어 엎고 근대화 운동을 주도했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주의를 내세웠다는 거죠. 이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그치? 튀르크족이 중심이 된 나라이기도 하지만 넓은 영역을 차지하면서 이 안에는 아랍인들도 있었고 여러 종족이 있었는데 이 튀르크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쵸? 민족적인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슬라브 이주의 국가들 그치랑 이제 발칸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 그거 우리가 1차 세계대전 하면서 선생님이 조금 다뤘었는데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오스만 제국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이제 그럼 니네만 민족이냐? 우리도 민족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우게 되면서 우리도 이슬람, 아랍인들끼리 뭉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 내에 그죠? 아랍인들이 와하브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면서 얘네들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독립국으로서 이제 하나하나 다 오스만 제국이 떨어져 나가서 여러 개의 이제 나라로 쪼개지게 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가 생기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란도 이란의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자세하게 선생님 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이제 얘기를 하면, 자 보세요. 이게 오늘날 터키 공화국이죠. 그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이제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독립전쟁을 벌여서 결국에는 연합국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터키 공화국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 이란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그 다음에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각각 다 독립해서 이제 오늘날의 모습처럼 그쵸?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다 프랑스령, 영국령 뭐 이런 그치 모습이었다가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는 이제 대부분 다 독립을 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제 서아시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그치 함축적으로 흐름만 설명을 했는데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슬람이 처음에는 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치 왕조를 유지했지만, 나중에는 뭐 여러 이 지역의 아시아, 서아시아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이제 이슬람
이 권이 아우르게 되면서 다른 아랍인뿐만 아니라 뭐 투르크족, 그 다음에 페르시아 민족 이런 나라들에서도 다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초반에는 당시 이슬람의 지도자는 칼리프라고 부르는 종교와 정치를 같이 아우르는 그러한 지도자였다가 당시 이 지역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지배자인 술탄의 칭호를 이제 그들에게 부여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통을 이어오던 아바스 왕조마저 멸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등장하는 이러한 제국들에서는 술탄 칼리프 칭호를 이제 이어받아서 내가 이 지역에서 이슬람을 수호하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배자다 라고 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아시아 지역도 제국주의 시기에 여러 열강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직접 지배든 간접 지배든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되면서 각각의 지역별로 민족별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이제 서아시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죠,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선생님 흘려들으라고 강의를 찍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 있게 듣고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간단하게 아프리카와 동아시아의 인도를 뺀 동아시아의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온라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